하버드 대학 조기 합격. 전미 50개 주를 통틀어 열린 NSDA 전국 토론 챔피언십 최연소 우승자. MIT 교수 2명에게 직접 받은 입학 추천서 이미 2장.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MIT, 스탠퍼드. 어디든 제가 고개만 끄덕이면 입학장이 날아들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강의실에서 제 또래 한국 고등학생이 딥페이크 범죄 방지 AI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시작한 순간 제가 쌓아온 모든 자존심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가를 처음으로 돌아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학생 케일라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 7일간의 서울 이야기 시작합니다. 토론 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전국 1위를 차지했고 하버드 합격까지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아시아 탐방 프로그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시아 주요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싱가포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선진적이고 영어가 통하니까요. 그런데 헬렌 선생님이 한국을 강력히 추천하셨어요. 한국요?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냥 입시기계 공장 아닌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한국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하셨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는 시스템만 있고 인간미가 없어. 애들이 밤낮 없이 공부만 하는 곳이야.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비인간적인 시험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케일라,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헬렌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진짜 변화를 보고 싶다면 지금은 한국이에요. 무슨 변화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도전적인 게 끌렸어요. 토론에서 항상 이기는 저에게 한국은 그냥 쉬운 상대로 보였거든요. 좋아요. 가보죠.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율 입국 시스템, 다국어 키오스크, 얼굴 인식 기술. 미래 영화 같아요.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중얼거렸어요.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저희를 맞이한 건 MIT 박사 출신의 미국인 공항 관리자였습니다. 존 윌슨이라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일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일시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삶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계획만 세우던 일들이 여기서는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존 윌슨은 공항 자동화 시스템을 설명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과 2년 전에 도입된 건데 벌써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공항은 포장 아닌가요? 핵심은 교육 현장이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일해온 것처럼요. 내일 서울대를 방문하시죠? 존 윌슨이 물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놀라실 거예요. 뭐가 그렇게 놀라운데요? 직접 보시면 알아요. 제가 말로 설명하면 믿지 않으실 테니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제게는 약간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도로, 질서정연한 건물들, 그리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켜진 건물들의 불빛.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과연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다음 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거든요. 오늘은 한미 학생 교류 세미나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제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차례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표자가 나오자마자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딥페이크 범죄 방지 AI를 개발했습니다. 김민수라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정확도는 97.3%입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 학생은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청중의 감정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케일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저는 토론 경험을 살려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AI의 정확도가 97.3%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2.7%의 오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김민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오판율을 0.5%까지 낮췄고 오판 발생 시 인간 전문가가 재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통계, 그래프, 실제 사례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단순히 범죄 방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반박 포인트들이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청소년 정치 참여 플랫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개선 방안. 모든 발표가 실제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토론만 잘했지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로만 이기는 게임을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 학생들은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방문은 저에게 완전한 충격이었습니다. 뇌파 분석 연구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한 학생이 뇌파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뇌성마비 환자들을 위한 의사소통 시스템입니다. 박지훈이라는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상 실험 중이고 내년에는 상용화 예정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연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제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학업 성취가 아니라 진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양자 컴퓨터 연구실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MIT에서도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이 여기서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하버드 가도 수석하겠는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MIT 대신 카이스트를 선택한 미국 학생을 만난 것이었어요. 브라이언 리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왜 MIT를 포기하고 여기를 선택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MIT에서는 4년 동안 배우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 다음에 연구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브라이언은 로봇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로봇은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직접 개발했고 이미 10곳의 요양원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미래가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승인받고 예산 확보하고 그런 과정만 몇 년이 걸려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연구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토론하고 에세이 쓰고 학점 받고. 그게 다일까요? 내가 믿었던 미래. 여기선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5번째 날, 저희는 서울 시내의 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입시반도 아니고 과학고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누군가의 일상이 흐르는 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부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죠. 한 학생이 앞에 나와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리도 없었고 논리도 좀 부족했어요.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하게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학생이 발표에 대해 의견을 말했습니다. 아까 발표한 친구가 말한 개념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비판이 아니라 보완이었어요. 그리고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뭐지? 이 연출된 친절은. 쉬는 시간에 저는 앞서 발표했던 여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런 분위기야? 연습이야? 아니면 선생님 앞이라 그런 거야? 그 학생이 약간 놀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냥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니까. 발표가 어설펐던 건 맞아요. 근데 저도 언젠가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여기는 경쟁자보다 팀이 더 중요한 분위기예요. 예전엔 반박을 잘하는 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선 말보다 사람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한 학생이 수학 문제를 틀렸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여기 부호 하나만 바꾸면 되라고 속삭였어요. 미국 같으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의 그 교실 안에는 정답보다 존중이 있었고 경쟁보다 기억될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누가 더 똑똑한가 보다 누가 더 사람을 배려하는가를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R&D 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스탠퍼드, MIT 졸업자들이 대거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요? 하버드 출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실제로 뭔가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일단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그 다음 예산 심의, 규제 검토, 시장 분석. 실제로 제품이 나오기까지 3-4년이 걸리죠. 제임스는 자신이 개발한 웨어러블 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6개월 만에 시제품이 나왔어요. 내년에는 출시 예정이고요. 그렇게 빠른 게 가능해요? 여기서는 가능해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력이 강하거든요. 또 다른 연구원은 스탠퍼드 출신 리사였습니다. 저는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제가 설계한 건 다른 사람이 만들고 제가 만든 건 다른 사람이 팔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 수 있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엘리트 루트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를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버드 졸업생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해보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미국은 다른가요? 미국은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모든 게 신중하고 보수적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워나가는 문화가 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공의 정의가 너무 좁았다는 것을요. 명문대를 가는 것보다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째 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강의실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닌 곳에서 한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야시장 푸드존이었어요. 바삭한 소리와 어묵 국물 냄새, 반짝이는 전등 아래에서 치킨이 튀겨지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체험 코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제 인생 첫 진짜 대화의 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버드 간다면서요? 서윤이라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게 중요한 건가 싶어요. 서울대도 힘들긴 해요. 근데 저 꿈이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마음이 열려버렸습니다. 저도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하는 거에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전 토론으로 상도 많이 탔고 하버드도 붙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외로웠어요. 외로웠다고요? 네. 항상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친구들도 경쟁자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진짜 친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혼자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불안, 자랑, 눈물, 꿈을 나눴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도 비웃지 않았어요. 우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미래에 더 필요할 역량 아닐까요? 민준이라는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모든 수상 경력보다 더 깊이 박혔어요. 한국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시험도 아니고 경쟁도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게 처음 생긴 한국인 친구의 이름은 서윤이었어요. 저희는 한국 방문 후 일본과 싱가포르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와, 정말 다르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싱가포르는 정밀했고 효율적이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서 속에서 인간다움이 숨죽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완벽한 모형 도시야. 근데 따뜻함은 어디에 있지? 학생들은 조용했고 발언은 제한적이었고 모두가 정해진 스크립트를 따르는 느낌이었죠. 일본은 한때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곳이었어요. 아시아 최고 명문 도쿄 대학, 전통의 정점 말이죠. 하지만 캠퍼스는 조용했고 정적이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학생들은 똑똑했지만 질문보다는 암기, 도전보다는 안정을 말했죠.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혁신보다는 전통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왜 한국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일본은 멈춰 있는 걸까요? 그제야 한국의 위대함이 또렷해졌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움직였고, 실험했고, 실패했고,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싱가포르는 모범생, 일본은 전통가, 그렇다면 한국은 뭘까요? 한국은 창조하는 학생이었어요. 미래를 설계하고, 그걸 정치도, 기업도, 학생도 함께 밀고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싱가포르의 완벽함도, 일본의 전통도 기억에서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의 번화한 골목과 서로의 발표에 박수치는 교실. 그 풍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교육과 기술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싱가포르는 정밀했지만 한국은 살아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용했지만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아시아 국가 중 왜 우리는 지금 한국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3주 후 뉴욕의 호레이스맨 고등학교 강당. 아시아 탐방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삼성, 교육 현장, 지하철,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본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실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과 민간의 추진력이 결합된 나라였어요. 서울대는 연구와 실용이 함께 움직이고 카이스트는 이미 미래를 현실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연구실에는 하버드, 옥스퍼드, MIT 출신들이 몰려 있었고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서는 상상한 걸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이걸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진학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와 연결된 개인의 성장이 있었어요. 새벽 4시 독서실에서 만난 고등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기 위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작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공공 시스템은 디지털화가 극단적일 만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교통, 보건, 금융 모든 분야가 효율과 인간 중심을 동시에 잡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부터 시작됐죠. 얼굴 인식, 자동 번역, 무인 시스템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도쿄보다 정확하고 런던보다 깨끗했으며 뉴욕보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미국에서는 생각만 하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구현되고 개선되고 발전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오지 네트워크, 자율주행 버스, AI 기반 맞춤형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었어요. 발표를 계속하면서 저는 제 안의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주 전에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한국,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나라 아니야? 생각했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배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짜 엘리트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끌어올리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무료로 멘토링을 해주고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하는 모습을 봤어요. 둘째, 한국의 경쟁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책 해커톤에서 만난 민준이는 혼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가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는 선순환이었어요. 셋째, 한국 사람들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나라 전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하버드에 갑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교육은 단 7일간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하버드는 저에게 지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지혜를 줬어요. 지식은 개인을 성장시키지만 지혜는 세상을 바꿉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진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더 이상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니라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어도 그 나라에 흐르는 집단적 에너지와 공동체 정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속도는 단기간에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미래형 문명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 답은 사람에 있었어요.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분리하지 않는 사람들.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사람들. 오늘을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버드가 명문이라면 한국은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저는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제 꿈은 바뀌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배운 것들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법, 미래를 만들어가는 법, 진짜 엘리트가 되는 법을.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한국이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서 있구나. 이 영상이 한국의 진짜 위대함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힘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